둘, 셋. 안녕하세요. 올덕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멋진 신세계는 흔히 말하는 문명인들이 사는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기술의 장점 이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과 비극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디스토피아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줄거리를 설명드리기 앞서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사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천적으로 계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엡실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태아들은 계급에 따라 침대에 눕혀진 상태에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정부가 개개인이 스스로의 계층에 만족하고 자신의 계급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정부는 소마라는 약을 배급하는데요. 이 약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행복감과 풍만감을 주는 약이지만 사실상 마약과 다름없습니다. 개개인이 이 약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감추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게끔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책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4가지 장면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극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알파 플러스라는 극상위층에 속하지만 신체적 결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며 고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반사회적 성격을 띠는 버나드와 자신이 사는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레니나의 대화입니다. 이 장면은 버나드와 레니나의 성격과 개성이 강하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 선정해보았어요. 한번 볼까요? 나는 다른 것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내 자신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나는 사회의 몸속에서 단지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레니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을? 어째서 당신은 사회 집단의 일부분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심지어 최하위층인 엡실론도. 그래요, 나도 알고 있어. 엡실론도 쓸모가 있지, 나도 그렇고. 하지만 난 내가 쓸모가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버나드, 어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죠?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결국 난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내가 행동 조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거요.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은 끝이 났는데요. 버나드와 레니나의 가치관 차이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레니나와 버나드가 사회를 떠나 원시인들이 사는 뉴멕시코 보존 지역으로 간 장면입니다. 레니나의 말에 집중하여 그들이 어떤 상황에 충격을 먹었는지 잘 봐주세요. 이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버나드.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죠?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이미 5, 6년 정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청결은 포드님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래요.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은 살균이죠. 아, 저거 보세요. 세상에나. 아,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인가. 나는 사람이 어머니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잃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레니나,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이 당신의 아기를 안고 저기에... 그만 듣고 싶지 않아요. 레니나, 여기서는 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런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식으로 남자를 사귀게 되면 그것을 음탕하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긴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와 양육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 애를 낳고 있지요. 정말 끔찍해요. 이렇듯이 이 보존 지역은 흔히 그들의 사회에서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는 가족 문화와 출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도 레니나와 버나드의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나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죠. 세 번째는 원래 중심사회에서 살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 원주민 마을에 살게 된 린다의 과거회상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문화인에서 야만인이 되어버린 린다의 감정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곳에 있는 여자들은 나를 결박하고 괴롭혔어요. 그 남자가 자기네들 남자라면서 말이에요. 사람은 공유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남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다니 말도 안 돼요. 그들은 나에게 더러움을 묻혔고 나는 야만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동물처럼 아기를 낳다니. 내 아들만 없었더라도 감사관에게 잘 말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이와 함께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렇게 난 하루는 전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가끔 포페가 들려서 준 술을 마시며 나날을 보냈어요.
네,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존입니다. 원시인들이 경멸하는 그들의 세상에서 온 린다의 아들인 존은 과연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난 글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익혔고 결국 모든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난 여전히 마을에서는 외톨이였답니다. 아이들은 나의 옷이 남루하다고 놀리고 나에게 돌을 던졌죠. 그자들은 신세계의 문화를 부정하다고 여겼고 한때 신세계에 살았던 우리 엄마의 자식인 나를 미워했던 것이겠지요. 그럴수록 전 더욱더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책의 단어들은 마치 마법처럼 나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난 혼자예요. 항상 혼자. 그러다 어느 날 버나드라는 자가 우리 마을에 왔고 이제 나는 그를 따라서 멋진 신세계에 왔어요. 그러나 이 자는 나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그의 수단으로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요. 네,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존은 버나드의 소나기에서 과연 벗어났을까요? 무려 약 90년 전에 예견된 이 환상과 비극이 공존하는 세계의 마무리를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네, 챕터 1은 저희가 준비한 책 소개였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선정한 질문은 바로 정신적 교감이 없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저희는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있다 한 명, 나머지는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한 규현 씨부터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정신적 교감이 없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의 정의에 따라서 정신적 교감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낀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사랑은 에로스로서 육체적인 사랑에서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했습니다. 즉, 에로스 사랑은 충동적인 성애의 쾌락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책 속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책 속 인물들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의 개념에까지 반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이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사랑 없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등 인물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세대에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랑이란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서적인 공감 및 교감이 더 비중이 크므로 저는 책 속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네, 다시 말해보세요. 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이 필연적이며 이는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책 속 인물들처럼 연애를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정신적인 교감이 주된 요소이고 상대방과 감정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멋진 신세계 속 사회처럼 연애의 횟수가 자랑거리 및 인기의 척도로 남는 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시적인 쾌감에서 나아가 가정을 꾸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통해 성취감과 단순히 기쁨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행복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질문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은 멋진 신세계 속 사회처럼 제한적인 사회에서 세뇌를 통해 느끼는 행복이 완전한 행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완전한 행복이라고 답한 사람은 3명인데 순서대로 한번 의견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말하나요? 네. 네. 저는 일단 저의 가치관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면은 그거는 남들이 뭐라 할 수 없고 그것은 행복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행복이고 행복이란 주관적 가치이기에 각자의 기준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저는 책 속 인물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기준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 역시 민서 씨의 의견과 아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제한적인 사회에서 느끼는 행복, 즉 멋진 신세계 속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행복도 완전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행복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듯 돈이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듯이 부의 차이, 인간관계의 차이 등 모든 환경들과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멋진 신세계 속 사회에서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제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만족한다면 그건 역시 행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 의견 한번 말해볼 텐데요. 저도 앞에 두 사람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먼저 멋진 신세계 속 인물들의 모습은 아마 저희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의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만족감과 행복을 최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한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책 속 인물들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원 씨와 지윤 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의견부터 한번 말해볼게요. 멋진 신세계 속 사회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세뇌를 통한 행복을 완전한 행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를 완전하지 않다고 여길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회 개개인들의 주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지윤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처음에는 야만인들의 사회가 유토피아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기에 유토피아로 정의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서 유토피아인 사회는 어느 사회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야만인들의 사회가 오히려 더 유토피아인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뇌를 통한 행복은 근본적 이유가 없는 행복이므로 일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버나드가 속한 사회는 불행해질 기회조차 상실되어 있으므로 생명의 순환과 안정감에서 비롯된 자연의 원초적인 행복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뇌를 통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바로 멋진 신세계라는 책 제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대다수의 친구들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 제목이 소설의 내용과 반대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먼저 개개인의 의견을 그래도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이 책 제목은 소설의 내용과 반대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멋진 신세계는 사실 결코 그렇게 멋지지 않은 세계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 시스템과 행복의 기준을 가집니다. 제목만 보면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그려내는 작품 같지만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 사회에 대해 깊이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이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작품이 한 게 있었어요. 바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도 그 내용과 정반대되는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책 속의 인물들에게는 멋진 신세계이겠지만 그 실상을 파헤쳐보면 바보들의 세계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삶의 주체성, 자유와 권리를 상실했지만 이렇게 통제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과연 진정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들이 잘못된 청부에 빠져 잘못된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집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우선 역설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역설이란 논리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일부러 표현하여 반대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멋진 신세계라는 책 제목이 비인간적 기계 문명이 지배한 세계를 비판하는 역설적 제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책 제목과는 달리 등장인물들은 하나의 통일된 정부의 통제하에 기계 문명이 철저히 통제하는 계급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가인 올더스 헉슬리가 이러한 사회 비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책 제목을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지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멋진 신세계라는 책 제목이 소설의 내용과 반대되는 역설적 표현이라는 의견이었고요. 앞으로 나올 의견들은 이 제목 자체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지은 씨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존이 계속해서 이 사회를 멋진 신세계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처음 보면 누구나 멋진 신세계라고 감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존이 처음 본 세상을 멋진 신세계라고 칭한 이유는 그야말로 멋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이 책 속 사회는 그야말로 누구나 상상해 법한 멋진 미래 사회입니다. 책에 대해 저자가 평가하는 말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책 제목에서도 내용에 나오는 멋진 장면들처럼 멋진 신세계라고 이 세상을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멋진 신세계는 제목 그대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책 속 인물들이 정부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기에 불행해 보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 사회의 추악한 본질을 평생 모른다면 멋진 세계는 진정한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므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책 제목에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챕터 3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읽고서 생각난 작품 하나가 있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는가요? 네, 1984요. 1984. 네, 맞아요. 이 멋진 신세계와 1984 모두 디스토피아를 그려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해서 한번 이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먼저 멋진 신세계는 주인공 버나드처럼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열등감이 있지 않은 이상 모두 각자의 위치를 만족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에 맞는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각자의 계급에 대한 불만이 없고 그저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반면에 1984는 개인의 모든 행위가 감시되는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반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면에서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모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연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멋진 신세계는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연애같이 깊은 사랑은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1984라는 작품은 개인의 연애 자체를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멋진 신세계와 1984 모두 전체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약간 이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죠? 네. 멋진 신세계는 전체주의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진 과학기술이 결합되었을 때의 인간 주체성 상실에 대해서 묘사하였는데요. 자신이 억압 및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84는 전체주의 체제 자체에 초점을 맞췄으며 그것으로 인한 인간 파괴를 묘사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멋진 신세계와 1984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멋진 신세계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작가인 올덕스 헉슬리의 말과 멋진 신세계의 서문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평상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주장이다. 정말로 인간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종족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응용 과학을 이용하고 분산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원자탄의 위협을 자신들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파괴나 전쟁을 제한할 경우 영원한 군사화를 보유하게 되는 민족주의적 군국주의 형태의 전체주의와 전반적이고 급속한 기술상의 발달로 유발된 사회적 혼란과 안전성을 원하는 욕구하에 유토피아라는 복지 독재 사회로 발전하는 하나의 초국가적 독재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을 하라. 즉,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좋아하게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책을 금지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서 달성되었다고 하며 진리는 위대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진실에 대한 침묵이 더욱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에 대한 침묵이 가진 파급과 악영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챕터 4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와 소통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우선 시청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진정한 유토피아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 즉 자신의 진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 진로 분야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선 저희도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저희의 진로 분야인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교육 분야의 진로를 가지고 계신 예원 씨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멋진 신세계를 읽고 교육, 그리고 교육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바로 떠올린 그 교육 심리는 바로 학습하는 무기력이라는 심리 용어인데요. 학습하는 무기력이란 지속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 인해 나중에는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교육 심리 용어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특정 계급에 맞는 행동과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그리고 자신의 계급에 만족하도록 반복적인 생애를 당합니다. 특히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진행했던 무기력 실험, 이 실험은 강아지들을 이용한 전기 충격 실험이었는데요. 그 실험과 책에서 서술된 아이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특정 행동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심어주는 장면이 매우 유사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디스토피아를 자유로운 유토피아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안일한 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어렸을 때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결국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조차 놓쳐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보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번의 좌절로 영원한 패배를 맛보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는 게 교사의 또 다른 자질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규현 씨가 조금 더 자세히 준비를 했다고 해요.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예원 씨가 말씀하신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미래시대 교육 분야의 모습을 예측해보자면 학습 분석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교육과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가장 기대되는 유망 기술입니다. 이처럼 학습 분석 기술은 학습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적인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행동, 성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래 교육 환경에 빅데이터를 적용하면 교사는 학생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학습 활동을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학생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반응을 실시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하는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을 빠르게 파악해 더욱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수업 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적, 행동, 성격 등이 꾸며진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학생들 간의 교육 차이가 더 크게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싼 컨설팅을 받으며 대입에 유리한 맞춤형 교육을 자신이 직접 계획적으로 만들어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더 심한 사교육 열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취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정치 외교 분야의 진로를 갖고 계신 민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진로가 정치 외교나 국제 이슈인 만큼 저는 이 책을 이러한 방면으로 읽어봤는데요. 이 소설에서 그리는 멋진 신세계는 나라의 경계에 집중하기보다 개개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도 분명 보이지 않는 계급은 존재하지만 이 책 멋진 신세계 속의 사회는 계급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계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통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계급과 사회 시스템에 의거하여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국가의 개념이 모호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책을 다 읽었을 즈음에는 그러한 사회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을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회를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진로 분야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분야의 진로를 갖고 계신 지윤 씨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미래 사회에는 디자인적 측면이 지금보다 더 매우 중요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영상 프로그램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디자인이 미래에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AI와 로봇 등에도 폭넓게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등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며 각기 다른 개성 또한 표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디자인은 가지고 있는데요. 개성을 표출하고 영감과 아이디어를 불어 넣어준다는 점에서 헉슬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삶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야는 우리 학교 친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경영 분야의 진로를 갖고 계신 한실 씨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기는 유토피아에서 경영 분야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은 경쟁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 발전을 이뤄내고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이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사회의 발전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성장해 나가며 더 나은 사회로의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반면 유토피아는 모두가 안정적이고 행복하며 최대한의 발전을 이미 이뤄낸 사회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유토피아에서의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들은 타 기업들과 차별화된 그들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을 더더욱 과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유토피아에서는 그들은 더 이상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기술은 최대로 발전된 상태일 것이므로 그 이상의 기술 개발은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토피아에서는 단지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업만 남아있을 것이며 현대사회와 같이 새로운 상품, 서비스, 플랫폼 등이 더 이상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진정한 유토피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네이버 폼 링크를 클릭하시고 답변을 남겨주세요. 제일 정성 들여 답한 질문에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만약 책의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